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 시간에는 2017년도 1회차 제3과목인 유통마케팅 25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은 뭐 고득점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또 실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실생활에도 겪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맞힐 수 있는 문제 여러 문제 있다. 특히나 첫 번째 제1장 유통 전략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 마케팅 전략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 마케팅 내지는 마케팅 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득점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 유통업체 PB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PB는 제품에 관련된 거죠. 프로덕트 관련해서 우리 마케팅 4P가 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중에서 이제 프로덕트, 제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품에 보면 브랜드 부분이 있어요. 브랜드에 보면 NB라는 게 있고 PB라는 게 있어요. PB. 내셔널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에서 이거는 제조업체 상표. 제조업체 상표, 뭐 제조업자 상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유통하는 유통업자 상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하는 애들이 직접 자기네 상표를 붙이는 거죠.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가 직접 자사 상표를 붙이는 것들을 갖다 PB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유통업체가 PB를 활용한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유통업체의 상표. 편의점이 점포명을 생수 상표명으로 사용했다. GS25C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죠. 백화점이 새로운 상표명을 개발했다. TV 홈쇼핑이 독점 계약 하에 디자이너명을 속옷 브랜드로 사용했다. 대형마트가 라이센스 하에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4개 다 뭡니까? PB죠. 유통업체 상표를 붙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5번째, 인터넷 쇼핑몰이 해외 제조업체 브랜드 직수입 판매했다. 해외 제조업체 브랜드를 직접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이건 MB죠, MB. 제조업자 상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정답은 5번이다. 47번. 기업형 VMS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VMS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경로라고 그래요. VMS.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통 경로를 보면 뭐 제조업자가 있고, 도매하는 자도 있고, 소매하는 자도 있고, 최종 소비자 이렇게 있습니다. 유통 경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VMS는 버티컬이란 건 수직적이란 거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내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수직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VMS는 이 마케팅 경로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MS는 그 통제 강도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업형 VMS가 있고, 가장 강력하죠. 통제의 강도가. 계약형이 있고, 통제의 강도가 가장 약한 관리형 VMS가 있어요. 관리형. 문제에서는 기업형 VMS,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형이죠. 통제의 강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뭐 소매상을 갖다가 통합해버리거나 합병하는 경우들이죠. 이런 게 가장 강력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닭고기를 생산, 가공하는 이사가 닭고기 판매업체인 F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생선 가공업자는 누구예요? 이거죠. 판매하는 애들은 얘네들이잖아요. 얘네가 얘네를 직접 통합해버리는 거죠. 인수해서 운영한다. 인수합병이죠. M&A. 멀지 앤 애퀴지션 해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기업형 VMS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48번도 VMS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한 유형인 관리형 경로, 관리형 VMS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도소매상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VMS는 통제 강도가 가장 낮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혜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급업자가 일괄적으로 광고를 하므로 광고 성과와 광고 효율성이 높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VMS에서는
관리만 해줘, 단순히 관리만 해주는 거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공급자가 일괄적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 성과, 광고 효율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대표적인 뭐야?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계약형 VMS에 해당한다. 이거는 계약형 VMS. VMS의 이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상품의 적기, 정량 확보가 가능하고 계획 조정에 대해서 조언받을 수 있고 뭐 쭉 이런 것들은 관리형에서 해당한다라는 거. 공급자 일괄적으로 광고하고 광고 성과, 광고 효율성 이건 프랜차이즈랑 관련이 높기 때문에 계약형 VMS의 장단점에 해당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S에 관련된 부분이 47번, 48번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49번 문제 보죠. 재고 투자 수익률 GMROI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GMROI는 1번 그로스 마진 리턴 온 인벤토리 인베스먼트를 의미한다. 재고 투자 수익률. 수익률보다는 이익률이 맞아요. 이익률 원래는. 근데 뭐 여긴 리턴으로 돼 있으니까 뭐 걷어들인다 해서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일단 GMROI 재고 투자 수익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고 투자 총수익률, 총이익률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을 보면 평균 재고 자산분의 얘는 순이익 아니면 뭐 총이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공식은 이래요. 이거는 뭐 100% 이렇게 얘는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재고 자산 순이익. 여기는 매출액을 위아래로 나눠주고 나눔을 당하면 이렇게 직접 그면 똑같죠? 이렇게 하면 특이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재고자산분의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재고 회전율이죠. 곱하기 매출액분의 순이익은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투자 수익률 GMROI에서는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겠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곱한 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2번은 상품의 총이익을 그 상품에 대한 평균 재고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해서 순이익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 총이익 써도 상관없습니다. 총이익으로 쓰는 경우에는 여기 뭐 총이익이 되겠죠, 여기는. 이거는 매출액 총이익률이죠. 곱하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상품의 재고 회전율보다 총 마진율이 재고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다른 말로는 마진율이라. 마진이란 건 이게 이익이죠? 이익률이에요, 이익률. 매출액 총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재고 회전율보다 총 마진율이 재고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 안 그렇죠?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얘도 미치고 얘도 미치고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50번은 마케팅 조사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민속지향적인 조사라고 해서 에스노그래픽이란 건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쯤에 에스노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마케팅 조사 중에서도 특이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민속지향적 조사, 민족지향적 조사 이렇게 해요. 이거는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관찰하고 현장을 갖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현장 연구입니다. 현장 연구.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지역이 뭐 인천 지역에서도 특수 지역인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공항이 있는. 그래서 인천의 뭐 영종도 지역에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죠.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 마케팅 조사하는 거, 민속 지역적 조사라고 합니다. 에스노그래픽이라고 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소비자를 관찰하는 조사 방법이다. 그쵸? 그 지역, 특정 지역에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같이 묻어가지고. 2번,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방법이다. 우리 이제 마케팅 공부하다 보면 1차 자료라는 게 있고 2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직접 조사.
이거는 간접 조사하는 거죠. 자료가 있다라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조사하는 거잖아. 직접 조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관찰법, 아니 면접법, 뭐 실험법 이런 것들 있죠. 실험하고 면접하고 관찰하는 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에스노그래픽은 그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관찰법 같은 거죠. 아니 면접법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 이거다. 1차 자료가 맞습니다.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접, 얘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의 목적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게 2차 자료의 문제점입니다. 3번 가설 검증을 위한 정량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4번 실험 조사에 비해서 내적 타당성이 낮은 방법이다. 맞고요. 실험 조사는 인과 조사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조사해 보는 거고. 이거는 현장을 갖다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 조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5번 연구 대상의 배경과 정보원들에게 문화적으로 동화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맞죠? 정답은 3번이다. 3번. 51번. 원가 가산, 이거 프라이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을 사용해서 상품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뭐 매출 원가가 12만원, 매출액이 15만원이었습니다. 단위당 상품, 매출 상품 원가가 100원인 경우 이 소매점이 측정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죠. 가격. 단위당 가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단위당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순매출액, 매출액이라는 거는 단위당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잖아요. 판매량. 15만원이에요. 15만원. 원가는 이 상품을 갖다 팔아먹는 가격이 15만원이고 이걸 만드는 가격은 12만원이라는 얘기죠. 12만원.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은 100% 하면 얼마예요? 이거 125%예요. 125%. 원가 대비 125%만큼이 가격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위당 가격은 100원이잖아요. 100원. 100원에다가 얼마? 125%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5원이 이게 가격이 되겠죠. 단위당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위당 가격. 단위당 가격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52번.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 대상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다음 중 소매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관리 목표.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측정 가능한지 여부, 정량화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이에요. 정성적인지 정량적인지 이런 것만 보시면 충분하겠다. 측정 가능성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모든 상품 변형을 바로잡을 것. 이거는 숫자화하는 것들이 아니죠. 어떤 고객이든 매장에 들어가면 응대를 시작할 것. 이건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새로 입고된 모든 상품은 하역권 도착 후 24시간 안에 할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시간으로 정량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객 불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고객이 구입한 의류 수선을 요구하면 최대한 빨리 수선. 최대한 빨리 이거는 숫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뭐 5시간 안에 해라. 이거는 그러면 측정 가능한 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다. 3번. 53번. 유통업체 브랜드의 하나다. 유통업체 브랜드 PB죠. PB의 하나로서 선도적인 제조업체 브랜드의 상호나 상품 특성 등을 매우 흡사하게 모방했다라고 돼요. 모방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모방했다. 패러렐. 유사 브랜드라고 합니다. 유사 브랜드. 패러렐 브랜드를 우리 유사 브랜드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선도적인 제조업체 브랜드를 갖다가 모방한 거잖아요. 선도적인 제조업체 브랜드. 이거 뭐예요? MB잖아요. MB. 이거 갖다가 모방했다라는 거. 만약에 시장 선도하는 라면 회사가 농심 신라면이 있어요. 신라면. 빨간 포장에 매운 라면이잖아요. 이거 자기네 상표, 유통업체 상표들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사한 라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방한다라는 거죠. 패러렐. 이거 뭐 어떻게 쓰나 이거? 패러렐. 이게 모방이란 유사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브랜드를 갖다가 유사하게 만들었다. 모방했다. 유사 브랜드라고 하고, 이 문제는 한 5, 6년 전 똑같은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한 5, 6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렵진 않죠. 선도업체 브랜드 상호나 상품 등을 매우 흡사하게 모방한 브랜드, 저가 브랜드 아니겠죠? 공동 브랜드? 뭐 보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54번. 상품 취급상 소홀로 인하여 상품이 훼손되는 등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는 로스에 해당하는 거. 로스, 손실에 해당하는 거죠. 상품 취급상의 소홀이잖아요. 그러니까 취급상, 핸들링하다가 잘못된 거니까 핸들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옮기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부분 로스라는 건 재고 관리하다가 없어지는 거죠. 감모 손실이라고,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감모란 건 창고에 이렇게 물건을 저장하고 있다가 저장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부주의로 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보관 관리가 소홀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 부패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쥐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갉아먹어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상품 보존상의 로스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에 해당하겠죠. 감모 손실이다. 감모 손실. 55번.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위해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해서 제조업자가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 정답은 판매 촉진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거래 할인, 수량 할인 뭐 이런 것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직접 해주는 거죠. 처음에 살 때. 현금 할인은 만약에 내가 1억 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한 번에 완샷에 1억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1억 원 살 때 만약에 10일 안에 현금으로 주면 2% 깎아주고, 만약에 적어도 30일 안에는 돈을 줘야 되고, 그러면 그때 N, 노다, 노. 없다. 깎아주는 게 없다. 이게 현금 할인이죠, 현금 할인. 문제에서는 거래 할인, 현금 할인, 뭐 수량 할인 이런 게 아니죠.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 이거죠. 정답은 5번이죠. 딱 봐도 1번, 2번, 3번, 4번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 할인은 모르겠어요. 특정한 계절에 많이 팔면 깎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가면. 56번. 56번도 마케팅 조사 문제고요. 최근에 제4장, 유통 마케팅 제4장, 유통 조사론에 보면 여기서 한 문제씩은 나왔었는데 여기 또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6번. 점포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에 사용된 척도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척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척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메저먼트.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점 척도, 7점 척도를 이용하는 리커트 척도라는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휘 차이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의미 차별화 척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뭐냐? 형용사를 이용합니다. 형용사. 양극단에 1, 2, 3, 4, 5 해서 좋고 나쁘고, 이거는 5점 척도죠. 리커트 척도라고 하고, 양극단에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일단 뭘 표기하냐면 여기다 형용사를 넣어요. 아름답다, 뭐 추하다, 뭐 매우 좋다, 여기는 뭐 매우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형용사가 들어가요. 형용사. 최신이다, 올드하다, 이런 것들 있죠. 양극단에 거기에 맞는 극단에 그 형용사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긴 2점, 1점, 0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어휘 차이 척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의미 차별화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척도에 관련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땡땡땡 백화점 매장의 이미지는 현대적, 복고적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하는 거죠. 어휘 차이 척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리커트 척도는 5점 척도, 7점 척도, 뭐 9점 척도 다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제 5번에 스타페일 척도 같은 것도 좀 한 번쯤 나올 만은 해요. 이 스타페일 척도는 어휘 차이 척도를 갖다가 좀 변형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이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57번 보죠. 57번. 57번은 프라이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프라이스 관련돼서 그 중에서도 묶음 가격에 관련된, 번들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번들링이란 건, 묶음 가격이란 건 패키지로 만든 거예요. 패키지. 묶은 거예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걸 묶거나 아니면 관련성 있는 애들 묶는 거죠. 묶는 거. 만약 컴퓨터 팔면 프린터를 같이 팔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같이 패키지로. 아니면 여행 상품, 여행 상품을 팔 때 뭐 비행기 티켓도 팔고,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팔고, 호텔 예약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같이 묶는 거죠. 패키지로 묶는 거. 이걸 우리는 묶음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동일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애들을 묶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 상품에 대해서 단독으로는 판매되지 않은 순수 묶음제와 단독 판매와 묶음 판매 모두 가능한 혼합 묶음제로 나눌 수가 있더라. 2번 주로 대체제끼리 묶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해서 판매한다. 대체제가 아니죠. 관련에 있는 애죠.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대체품끼리 묶는 거는 아니다. 대체품끼리 묶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3번, 4번, 5번 읽어보시고, 일단 묶음 가격에서는 유사하거나 뭔가 관련성 있는 애들끼리 묶고, 가격은 어때요? 가격에 관련된 건. 이건 가격은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거. 우리 슈퍼 같은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과자라든가 이런 거 같이 묶어 놓은 다음에 팔죠. 가격을 조금 싸게 팔아요. 이건 묶음 가격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묶어 있는 게 훨씬 더 쌀 수 있다. 58번. 다음 사례는 상품의 카테고리 수명주기, 제품의 수명주기죠. 수명주기가 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일단 수명주기가 나오면 그래프를 쫙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이익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시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도입, 성장, 성숙. 성숙기는 극대점에서 약간 후퇴하는 구간도 가지고 있어요. 쇠퇴. 이게 우리는 상품의 수명주기, 에이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 구간 성장기인데, 성장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기 뚫을 때, 이 뚫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다. 이거 우리 캐즘이라고 해요. 캐즘. 아주 기술적인 수용 내지는 초기 수용자들은 받아들이는데, 대다수의 주류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를 우리는 캐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뚫으면 성장기로 들어가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땡땡 의리점은 상품의 카테고리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억! 일시성 상품은 한 시즌 이내에 판매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맞죠? 니은번 유행성 상품, 이것도 일시성 상품 똑같습니다. 한 시즌에 판매하되 스타일에 변화를 줍니까? 아니에요. 한 시즌에 유행하고 일시적으로 딱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패셔너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 제품을 갖다 잔뜩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 시즌에만. 정답은 2번이에요. 변화 주지 않습니다. 변화 주면은 뭐 큰 의미가 없죠, 그게. 유행성 상품이 있었어요. 최근에 뭐 있어서 과자 같은 것들, 허니 버터칩이라든가 이런 것들. 옛날로 가면 2002년 뭐 붉은 악마 티 같은 거 있잖아요. 티 2000이 써 있으면 그때 아니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디귿번,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에요. 2번 틀렸어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지속성 상품은 여러 시즌에 판매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출액을 감소시키기는 어렵고 피하기는 어렵고, 매출 감소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꾸준히 팔린다. 베스트셀러다. 리을번, 계절성 상품은 계절적 변동에 따라서 관리가 요구되고, 미음번, 유행성 상품의 판매 예측을 위해서 전년도 매출 자료, 고객 정보, 유행과 추세, 벤더 자료 등을 활용하더라. 정답은 니은번이다. 니은번.
59번. 유통환경의 내부 환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객의 구매 편의성 증대로 소매 점포 수나 점포수 확대나 적정 재고 유지가 중요해졌다. 고객의 구매 편의성 증대. 구매 편의성이라는 건 아무 때나 구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재고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는 외부적인 내용이 되겠다. 유통환경의 내부 환경은 뭡니까? 내부 환경. 내부 환경은 기업 내부적인 거잖아요. 통제 가능한 환경. 근데 고객의 구매 편의성 증대, 이거는 내부적인 게 아니죠. 외부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고객이 구매 편의성이 증대될지 줄어들지 이거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다. 고객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쟁자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는 외부적인 환경들이죠. 컨트롤할 수 없다. 거기에 비해서 유통환경의 내부 분석이란 것, 내부란 건 뭐예요? 내부. 통제 가능한 거죠. 통제 가능한 환경이다. 요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시면, 이 컨셉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게 뭐 있겠어? 3번밖에 없잖아요. 자사의 성과를 분석할 경우 유동성 비율, 재무적 건실성도 뭐 포함된다. 뭐예요? 자사의 성과. 자사라는 거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환경에 해당한다. 우리 외부적인 환경의 대표적인 게 스텝을 얘기하죠. 스텝. 소셜. 사회문화적인 거. 사회문화적인 환경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T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환경 우리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코노믹 뭐예요? 경제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P, 폴리티칼, 정치, 뭐 법적인 환경, 행정적인 환경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지금 뭐 남북대화 막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 되니까 북한이랑 미국도 지금 한다고 그러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법적인 환경이에요. 이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급변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영향받는 거죠. 영향받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그래서 내부적인 환경은 정답 3번에 해당한다. 60번. 다음 글상자 안에서 설명하는 발주 방식은 뭐냐? 발주 방식이라는 건 뭐 주문을 내는 거죠. 오더링 하는 거예요. 오더링 하는 거. 부속품, 보수 부품같이 간혹 판매되더라도 항상 재고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품을 발주하는 방식. 상품이 일정 재고량에 이르면 일정량을 자동 발주하는 방식. 이 정량 발주법이라고 하죠. 정량 발주법.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정기 발주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정량 발주. 이건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그때 할 때마다 똑같은 양 100개면 100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발주법. 얘는 ABC 분류에 따르면 A등급 제품이죠.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채워놔야 돼요. 얘는 B등급. 그리고 이제 정량발주법의 대표적인 그 기법이 뭐야? EOQ죠, EOQ. 경제적 주문량. EOQ는 뭐 이런 공식도 있었죠? 루트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그 다음에 단위당 오더링 코스트 주문 비용분의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뭐 이런 공식도 있었잖아요. 여기 정답은 뭐예요? 부속품이라든가 보수 부품, 중요한 제품은 A등급은 아니잖아요. 그거죠. 정량 발주법 내지 정량 유지법.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61번. A 숙녀복 전문점에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글상자 안에서 불만 사항 중에서 상품 등급 구성에 관련된 불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 등급의 구성이죠. 상품 등급 구성. 한번 보세요. 기억번. 스웨터에 어울리는 스커트가 없어요. 등급은 아니죠. 제품에 관한 거죠. 이거는 제품. 종류에 관한 거. 니은번. 옷이 대부분 너무 고급이고 고가격이에요. 이거는 고가, 저가, 등급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니은번. 디귿번. 액세서리 스카프. 이건 등급은 아니죠. 제품의 종류에 관련된 것들. 리을번.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 너무 많아요. 뭐 카테고리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죠. 정답은 니은번 되겠네요. 니은번. 너무 쉽습니다. 62번.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 분류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상품의 분류 기준이죠. 상품의 분류 기준. 상품을 갖다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류 기준이. 대표적인 게 코틀러. 코틀러가 한 분류 방식이 이런 게 있었죠. 동그라미 3개. 핵심 제품, 유형 제품, 뭐 확장 제품. 이렇게 나눈 것도 하나의 분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구매 습관, 행태 관련된 거 뭐 있어요 이거? 편의품, 선매품, 뭐 전문품, 내지는 뭐 비탐 제품,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관여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죠. 관여도에 따라서 고관여도 제품, 저관여도 제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한국산업 표준에 따라서 SKT. SKT인가요? 뭔가요? 그래서 한국산업, KST죠, KST. 코리아 스탠다드죠. 코리아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이거에 따라서, 테크닉에 따라서, 나눈 분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예요? 이거 많이 쓰죠, 이거. 또 하나는 소비자 계층에 따라서 B2C인지 B2B인지 이렇게 나누죠. 소비재, 산업재 이렇게도 나누죠. 또 용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 기준 볼 수 없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는 소매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관리를 위해서, 제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쓰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거 말고도 국제상품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63번 보겠습니다. 63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있죠. 63번은 지금까지 유통관리사 역사상 처음 나온 문제. 그리고 특정 분야에 치우친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맞히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백화점 업종에만 국한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음 글상자 안에 내용들을 특징으로 갖는 백화점의 매입 방식. 백화점의 매입 방식은 백화점에만 이용되는 방식이잖아요. 거기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자료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재고 부담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 조건은 매출 발생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납품 금액. 매출액은 백화점 매출로 산정. 정답은 특정 매입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인데 이런 문제는 뭐 아주 희박한 문제예요. 지엽적인 문제고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64번 보죠. 64번. 다음 사례 내용 중 상품 라인의 확장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상품 라인, 프로덕트 라인 확장에 관련된 부분이죠. 밥솥 생산업체 A사는 상품 라인 확장을 고민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기억번. 라인별 생산량이 낮아져서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더라. 니은번. 소매점의 진열 면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더라. 디귿번. 선택폭이 넓어져서 고객들이 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겪지만 구매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확률은 낮아진다. 리을번. 품절 가능성이 높아져서 재고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더라. 제품 라인 확장이라는 게 뭐야? 라인 확장. 라인 확장이라는 건 동일 계열이죠. 동일한 계열을 갖다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거. 제품의 그 구색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죠. 카니발라이제이션에서 잠식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서울 우유가 있어. 서울 우유. 우유가 있죠.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흰색 우유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애들 많이 먹는 거 초코 우유도 있고요. 딸기 우유도 있어.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도 있어. 바나나 우유.
봤더니 최근에 뭐 이상한 뭐 건강 같은 거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무슨 자몽.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동일 계열 내에서 더 추가시키는 거죠. 라인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상품 라인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얘네들도 있는데 이게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발생할 수도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얘네들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잠식 현상이 나타나요. 또 하나 새로운 라인을 갖다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원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 보면 진열 면적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얘네들도 막 하고 있는데 얘까지 하려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선택폭이 넓어져서 고객이 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겪지만 구매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확률은 낮아진대? 그렇지 않죠. 정보 탐색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정답은 3번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상품 라인 확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65번 보죠. 촉진 믹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촉진, 프로모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번, 산업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촉진 방법보다 인적 판매에 더 많은 촉진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높다. 맞죠? 산업재, B2B죠. B2B. 기업끼리.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 그 다음에 원료를 통해서 조달받아서 생산하는 기업. 얘네들은 직접 교류하는 경우가 많죠. B2B요. B2B. 이때는 B2B는 거래 자체가 아주 대형 계약이에요. 대형 계약. 왜냐하면 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접 판매 사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빅바이어고, 바이어는 빅바이어예요. 빅바이어가 있고, 또 어떤 게 이제 전문 계약자, 전문 영업인,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 인적 판매에 관련된 거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광고, 촉진 비용, 인적 판매, PR 순으로 촉진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많다. 광고 비용이 크고 촉진 비용도 크고 인적 판매, PR 순으로 촉진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높다. 소비재 같은 경우, 소비재. 지금 인적 판매는 어때요? 인적 판매는 지금과 같은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인적 판매가 크다라는 거죠. 3번 푸시 전략. 우리 풀 전략 있고 푸시 전략 있었죠? 푸시는 생산자가 소매상한테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 대표적인 방법이 인적 판매 같은 거. 인센티브 주고 인적 판매 시키는 게 대표적인 푸시 방법. 풀 전략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뭐 소매상 여기 직접 찾아가는 관계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거. 대표적으로 여기서 풀 전략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광고잖아요. 광고.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그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고 그럼 생산자가 물건 주면 되는 거죠. 3번 보세요. 푸시 전략은 유통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촉진 활동하는 것이고 풀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한테 인적 판매하는 것입니까? 풀은 뭐예요? 풀은 풀 전략은 소매상이 뭐 광고는 얘가 하겠죠. 얘가 하지만 소비자가 그걸 보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푸시는 인적 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내용이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고요. 6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가격형 판매 촉진. 지금 계속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프로모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촉진도 보면 프로모션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프로모션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광고도 있고 PR도 있고 인적 판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방법이 있어요. 촉진 방법.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세일즈 프로모션.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생산자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누구? 중간 상인. 유통 상인한테, 유통기관이죠. 도소매 상인.
유통상인화에 대해서 뭐예요? 판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방법은 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가격형. 비가격형 촉진이 있고 또 하나는 가격형 촉진이 있는 거죠. 가격형이란 건 가격을 까주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쿠폰 아니면 리베이트 아니면 캐시 리펀드 컨티뉴어티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가격 현금을 까주는 거죠. 쿠폰은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쿠폰 5,000원짜리 오면 그거 가서 그 대상 상점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현금처럼. 리베이트나 캐시 리펀드는 환불이에요. 환불. 상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즉시 일정 부분 까주는 거고 얘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영수증 들고 가면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환불해 주는 거. 돈을 현금을 직접 까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 거기에 비해서 비가격형은 가격과는 얘네들처럼 가격과는 상관이 없고 뭔가 하나 덤으로 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샘플이라든가 뭐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A 할인점은 박스 봅니다. 2017년 2월에 한 달 동안 다양한 판매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억번, 커피류 상품에 관심 있는 고객 1인당 2개 샘플 제공. 샘플링이죠? 샘플은 대표적인 비가격형이다. 니은번, 건강식품류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구매액의 10%를 상환한다. 돈 까주는 거잖아요. 현금 할인이라고 그러죠? 환불. 이거죠. 즉시 해주면 캐시 리펀드. 리베이트는 일정 기간 지나서 환불, 상환해 주는 거다. 니은번은 가격형에 해당하겠네요. 디귿번, 5만 원 이상 양주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50리터짜리 양주 미니어처를 갖다 제공하겠다. 뭐 하나 덤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프리미엄 같은 것들.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1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댄스 경인. 이거 뭡니까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이다. 니은번. 자, 67번 보죠.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상품들을 매대나 바구니 등에 쌓는 방법으로서 고객에게 저렴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충동 구매를 유발한다. 저마진 상품에 어울리는 진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답은 벌크 진열이에요. 벌크 진열. 쌓아놓고 파는 거죠. 쌓아놓고 파는 거. 점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벌크. 벌크란 건 형태가 없다라는 거야. 막 너저분하게 쌓아놓고 팔고 늘어놓고 파는 걸 갖다가 우리는 벌크 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싸게 보일 수 있잖아요. 싸게 보일 수. 사람들이 와서 쉽게 보고 가다가 많이 있네 하고 쑥 사가는 거죠. 충동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 벌크 진열이라고 합니다. 벌크 진열. 그래서 막 쌓아놓고 팔기도 하고 쌓아놓고 파는 걸 우리 점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건 막 늘어놓고 팔죠. 이렇게 자판에. 우리 벌크 진열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막 잘 나오는 문제고요. 68번 보겠습니다. 최근 소매상이 직면한 환경 변화입니다. 유통 환경 변화에 관련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바일 및 소셜 미디어 중심의 옴니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단어. 이것도 중요한데요. 옴니채널. 옴니채널이란 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다가 함께 이용하는 거죠. 함께 이용해서 매출액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대결 구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프라인이 얘네랑 협력을 하는 거죠. 협력을.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극대화시켜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옴니 채널입니다. 채널. 다른 말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광의의 단어를 O2O라고 그래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여기에 이제 옴니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확대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고마진 저회전 추구 상품과 소매상과 저마진 고회전 추구 소매상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3번 소매상들은 점점 유통업체 브랜드, 이거 뭐죠? PB죠. PB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맞고요. 4번 패키지 소비 상품 경로에서 제조업체 파워들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어때요? 유통업체가 브랜드가 훨씬 더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답 4번.
69번 아래 빈칸에 들어갈 용어 올바르게 짝지어진 건 무엇입니까? 품목 구성에서 결정할 중요사항으로서 우선 검토해야 될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무엇은 기억은 최저 가격부터 최고 가격까지 폭을 의미한다. 가격 뭐야? 존이죠, 존. 범위죠, 범위.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이거죠? 뭐라 그래요? 범위죠, 범위. 프라이스 존. 여기에 비해서 의미하는 것은 취급하기의 범위를 말하는 반면 니은은 중점을 두는 가격의 봉우리를 얘기한다. 특정 이렇게 하면 여기 10만 원대. 이거 뭐예요? 10만 원대. 이거는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했어요. 가격대라고 합니다. 가격대. 정답은 4번이에요. 프라이스 존. 범위죠, 범위. 이거는 가장 높은 범위, 가장 낮은 범위. 프라이스 라인은 수평적으로 요거 요 몇만 원대 이렇게 된 거. 5만 원대, 뭐 6만 원대 이런 것들이죠. 7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비재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분화 변수 중에서 행동적인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매 행동적인 변수죠. 구매 행동적인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화 변수 여러 가지 했는데 인구 통계학적인 것들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구매 행동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1번 가족 생애주기는 뭐야? 생애주기란 거는 사람들에 관련된 거죠.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에 해당해요. 정답 1번이에요. 행동적인 거는 구매 행동적인 거, 사용률이라든가 충성도라든가 사용 상황이라든가 추구하는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매 행동적인 변수다. 그래서 추구하는 편익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제품이 달라지는 거죠. 선택하는 구매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용 상황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죠. 치약을 고르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미백을 중요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취 제거, 어떤 사람은 프라그 제거, 어떤 사람은 잇몸 건강 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구매 행동적인 변수에 해당하지만 가족의 생애 주기는 그게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 풀어봤는데 뭐 좀 어려운 문제,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